자, 이번 주도 로링스톤과 NME에서 선정한 명곡들 같이 알아볼 건데 오늘 처음 알아볼 노래는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의 퍼플 헤이즈. 아, 일단 로링스톤 252, 의외로 낮아요. NME 159위. 이것도 의외로 낮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둘 다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순위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굳이 영국 순위가 조금 더 그러게요. 높다라는 걸 보면 미국 사람인데 네. 여튼 영국이 키워낸 그렇죠. 영국이 키워낸 미국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과 영국 간에 늘 자존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못 알아본 인재를 우리가 키워낸 거 아니야, 자식들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모든 장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 미국에서 생긴 게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떤 현상이라고 할 만한 대단한 틀을 갖추면 그게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거대 자본을 그렇죠. 등에 업고 소비되고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되는 거죠.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런 장르적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영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런 프라이드를 좀 느낄 수 있는 뮤지션이지. 그리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 미국에서는 그 초반에는 별명이 사이키델릭 엉클탐. 그러니까 엉클톰이 이제 그 그렇죠. 약간 백인에게 아부하는 흑인 노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아이씨 깜둥이 주제에 뭔 락을 잘하고 지랄이야. 왜 기타를 잘 쳐? 그래서 조금 싫어했던 게 좀 있는 것 같거든. 지미 핸드릭스라는 이 기타리스트가 이제 27세 클럽의 수장격이잖아요. 천재라면 27살에 죽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만든 거죠. 너 이번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네. 레코드 가게 이래 그 상호명이 27이야. 아.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그 하더라고. 얘기를, 그래서 나는 지미 핸드릭스 어떤 걸 봤는데 뭐 너의 시간 속으로 그런 게 있어? 한국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그래서 나 들었거든. 지미 핸드릭스 그다음 또 누구지 그 여자 제니스 조플린? 또 누구 하나 커트 나오는데? 코베인. 커트 코베인, 짐 모리슨, 짐 모리슨. 거기다 에이미 와인하우스까지. 오, 이게 다 몇 27이라고? 명 더 있는데 더 있어. 27살에 죽어가지고 음악하는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28살이 되면 너는 아니다라는 걸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무사히 살아 있잖아. 그렇죠. 네. 이 나이 되도록 안 죽고. 넘어서도. 근데 지미 핸드릭스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한 그 기타리스트고 일렉 기타에 거의 모든 걸 정립해버린 사람인데 이런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지미 핸드릭스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아니라면 그럼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누가 있겠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무조건 지미 핸드릭스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미 핸드릭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장르도 없고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러니까 탁탁 이 노래 특히 퍼플 헤이즈 이 노래 깽깽깽깽 나오면은 그냥 모든 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다 무너지는 맞아. 우주로 딱 그냥 가버리거든. 한순간에 뭐지 이 아저씨는? 지미 핸드릭스가 그 예전에 그 유명한 69년 우드스탁에서 그때 이제 제일 잘 나갔던 그 밴드 중에 후라고 더후. 그 더후가 유명했던 게 이제 무대 매너잖아요. 더후는 그때 당시에 찍어놓은 무대 사진을 보면 다 두 다리가 땅에 붙어 있는 사진이 없어요. 다 떠 있어, 다. 이만큼씩 떠 있는데 후가 그냥 무대를 완전 박살을 내놨대. 지미 핸드릭스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 새끼.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꼼 봤더니 기타를 불태우고 있다는 거야. 와 저거는 진짜 같이 상종할 놈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what if 만약에 없었다면. 그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의견은 다르겠지만 내 기준으로는 우선은 이제 더 비틀스고 그 다음에 지미 핸드릭스거든. 비틀스를 일단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노래를 너무 잘 쓰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죠. 그런데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두 가지가 굉장히 혁신적인 레코딩 기법을 그다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컨셉 앨범. 그러니까 실은 비틀즈가 이 컨셉 앨범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기 때문에 70년대가 컨셉 앨범의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팻 사운즈, 비치 보이스의 팻 사운즈 앨범이 정말 좋은 앨범이지만 결국에는 러브 소울을 듣고 그렇죠. 브라이언 윌슨이 나도
난 이거보다 더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자기를 갈아 넣은 게 팻 사운드잖아. 그러면 팻 사운드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비틀즈가 없었다면 팻 사운드 앨범이 그렇죠. 안 나왔을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비틀즈가 없었다면 이후의 음악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미 핸드릭스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 우리가 보통 기타 졸라 잘 치는 사람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죠. 혁신적인 레코딩 기법 그 다음에 소위 헤비 우리가 헤비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메탈은 아니지만 하드락도 아니지만 헤비 블루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에 온 게 65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세션도 하고 뒤에 백밴드도 하고 하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야. 밥벌이가 안 되고. 그래서 최초의 기록은 65년에 어떤 가수들을 뒤에서 백밴드한 영상이 있거든. 네. 그 영상이 있어? 보면 이제 다들 뒤에 정장을 입고 있는데 이제 기타가 2명이야. 근데 누가 지미 핸드릭스인지 대번에 알아보지. 왜냐하면 왼손잡이니까 한 사람은 오른손잡이고. 얘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제프 버클리 이야기하면서 여러 세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아이디어가 막 응축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펼쳐볼 만한 장이 없는 상황에 돈도 없고 이제 그때 애니멀스 알지? 애니멀스. The House of the Rising Sun에서 베이스 치던 사람이 체스 챈들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음악을 그만두고 지미 핸드릭스의 매니저가 되기로 한 거야. 보니까 이놈이 이제 물건인 거지. 그래서 영국으로 가자. 그래서 영국을 데려와 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런던에 야 미국에서 뭐 하나 왔는데 등 뒤로도 치고 이빨로도 뜯고 장난 아니란다. 그러면서 런던에 더 백 오 네일이라는 유명한 클럽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쇼케이스를 하는데 그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온 거야. 존 레논, 폴 맥카트니, 그 다음에 제프 백, 그래. 에릭 클랩. 지미 페이지 이름 못 본 것 같고 에릭 클랩도 왔고 하여튼 다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원래 그 클럽이 그 음악하는 놈들 그 아지트인데 한날 한시에 다 모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뭔 날이야? 근데 딱 있다가 등장해가지고 후려주니까 그냥 하는 순간 딱 클럽에 그 얘기만 욕만 들리더래. 나쁜 욕이 아니고 지저스, 쉿, 갓댐 그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누가 약간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사람들이 울어갖고 바닥을 닦아야 될 정도였다. 그리고 연주가 끝난 뒤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몸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간 듯이 다들 허탈한 우리 어떻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 처음에 사건이 왔을 때. 정말 기타리스트들 그래서 기타라는 악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루였을 텐데 그때 제프 백이며 에릭 클랩튼이며 날고 긴다는 그 수많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이 노선을 바꿔요. 이제 얘랑 비슷한 건 안 된다. 얘한테 무조건 먹힌다. 그렇게 될 정도였으니. 그리고 그 당시 보면 다들 뭐 하고 있었냐면 제프 백 그룹을 이제 막 할 때고 그 다음에 지미 페이지는 아직 야드버즈에 있을 때야. 그렇죠. 게다가 에릭 클랩튼은 크림 이제 막 크림 하려고 하는 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막 소리를 내니까 다들 이제 그냥 좌절해버린 거지. 근데 물론 이제 보면 이제 아까 얘기로 이어가면 혁신적인 레코딩 기법은 그래서 보면 비틀즈는 비루투오소 같은 연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비틀즈와 지미 핸드릭스는 어떤 사운드 메이킹의 관점에서 굉장히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제프 백이나 지미 페이지나 에릭 클랩튼은 테크니컬한 면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쳐보고 싶어. 그런 굉장히 큰 자극을 좀 줬던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락밴드 내에서 기타리스트의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 있죠. 근데 비틀즈나 롤링스톤즈까지만 생각해도 앞에 나와서 휘젓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팀의 일원인 거지. n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팀원으로서 같이 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면 때로는 보컬리스트보다 더 주목받고 앞에 나와서 막 무대를 휘어잡는 게 기타리스트잖아. 그 출발점이 뭘까? 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현재의 음악은
또 굉장히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그렇게 말씀 딱 하시는 게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틀즈나 지미 앤드릭스 음악을 지금 2023년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자기랑은 완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모든 대중음악 안에는 비틀즈와 지미 앤드릭스 DNA가 녹아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까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없었던 거지 사실 없었던 거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을 거야. 지미 앤드릭스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27살에 딱 가버렸잖아요. 이게 또 너무 또 극적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삶이 다 극적인 게 그 진짜 히피스러운 그 복장에 한 왼손잡이 기타리스트가 오른손잡이용 기타를 거꾸로 들고 그냥 이렇게 막 쳐버리다가 막 그 우드스탁에서 미국 국가 하잖아요. 그때 월남전 반대하면서 막 폭탄 소리 막 꽝꽝꽝꽝 내고 막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해버리니까 그 모든 집합이 진짜 잠깐 약간 꿈같이 싹 지나간 되게 짧은 시간. 한 4년. 네. 4년 정도 했는데 네. 완전히 판을 모든 걸 바꿔놓고 바꾼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지미 앤드릭스 같은 우리의 3대 기타리스트 하면은 뭐 지미 앤드 뭐 그런 우리 몇 대장 있잖아. 그럼 에릭 크랩튼, 뭐 지미 페이지 뭐 가수도 있고 제프 가수도 있고 뭐 지미 앤드릭스 꼭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미 앤드릭스의 음악을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이제 두 분처럼 음악을 직접 하거나 푹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 말고 살짝 듣고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면 락 음악도 예를 들면 정규 교육 과정 비슷하게 좀 빨랐지만 예를 들면 그 국어책 정규 교육 과정 들은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아. 이렇게 들으면 지미 앤드릭스 음악은 딱 들으면 이건 그 문법에서 벗어나는 족보에 없어. 족보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딱 들은 거는 리프들이 딱 있게 돼서 쫙 약간 짜여진 어떤 것들이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이 사람 음악은 막 조절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좋다고 하니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아마 이 사람을 좋아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선관이 다른 거잖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입장에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미 앤드릭스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그 정도야? 잘 모를 거란 말이지. 잘 모를 거란 말이지.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나. 아니 나도 그랬어. 그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백판을 샀는데, 그렇지. 그 백판이 이제 힘들었어, 이따가 이 얘기하겠지만 그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 네. 라이브가 A면이 지미 앤드릭스고 B면이 오티스 레딩. 그걸 샀는데 고등학생 뭘 아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제 많이 봤지. 근데 들었는데. 잘못 샀다? 잘 모르겠다. 성문용으로 샀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는 게. 왜냐면 이제 그렇게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동시대성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때가 있잖아.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 보면 음악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비틀즈 음악도 지금 들으면 누구나 구리다고 해버리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제 보면 그 어떤 아티스트가 출연하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음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의 경쟁자들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가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이제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음악을 뭐 무조건 좋게 들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좀 같이 이제 평가 어릴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 하나 그게 다 플랫해 다들 나이 들면 플랫해지는데 이게 쭉 깊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악들을 같이 들으면 물론 제일 좋은 건 10대를 어떤 데케이드에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80년대에 티네이지 생활을 했고 근데 가끔은 소원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 그럼 나는 이제 일단 미국인이고 좀 미안하지만 백인인데 중산층. 그래서 이제 콘서트장에 아버지가 이제 뭐 데려다 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리무진 타고? 아니 그냥 중산층이래요. 중산. 그 헬기 타고 내린다고 하자. 이건 뭐. 그래서 이제 60년대 초반에 태어나면 70년대 격동기의 음악을 티네이저로서 그렇죠. 봤을 거 아니야.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음악을 두루두루 들으면 이제 예전에 이게 왜 좋다고 했을까? 한데 자기만의 좀 새로운 해석이 좀 가할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듣는 건 좋은 거다. 저희도 그랬어요. 처음에 와이낫이라는 밴드 하면서 이제 곡을 계속 만드는데
어느 앨범에서 야, 기타 리프를 좀 더 이렇게 좀 선굵은 기타 리프를 가지고 곡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잔재주 피우지 말고 선굵게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거 만들어 보고 잘 안 되죠. 제일 어려운 게 선 굵은 거니까. 그럼 이제 노트의 개수는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이되 임팩트는 좀 강렬하게, 강하게. 그렇게 좀 해보자라고 해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안 풀리면 다른 음악도 좀 듣고 뭐 이러기 했었어요. 그러다가 플레이리스트 계속 돌리다가 이제 지미 앤드릭스 딱 이 곡이 나온 거예요. 퍼플 헤이즈가. 퍼플 헤이즈. 근데 그때 진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막 다른 얘기 하다가 이 노래 딱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한꺼번에 말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굵은 거 하지 말지.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까 선 굵은 거 하자고 한 새끼 누구야 이렇게. 미안하다.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지금 죽은 그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 또 오래 사셨으니까 뭐 주기 몇 주년인지 뭐 생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기타 좀 친다는 4명의 남자가 검은 정장을 맞춰 입고 와서 쭉 준주와가지고 악수를 했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보면은 거기에 이제 브라이언 메이도 있고 뭐 제프 백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에릭 클랩턴도 있었고 또 한 명 누구더라? 아무튼 이렇게 4명이 쫙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 4명의 기타리스트와 한꺼번에 손을 잡아본 유일한 여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국 영 부럽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지미 앤드릭스가 살아 있었어도 거기에 비슷하게 있을 수 있어 나이대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 밴드를 통해 가지고 얼마의 돈을 벌었건 차트에 얼마나 올랐건 거 상관없이 지미 앤드릭스가 그냥 오버올인 거예요. 그냥 제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한 정점이고 그 밑으로 이제 쫙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지미 앤드릭스만 따로 그렇죠. 아련하고 네. 나간 다음에 니네 들어와. 나머지 그리고 예전에 지미 앤드릭스가 쳤던 기타 스튜디오 녹음할 때 실제로 썼던 기타가 한번 나왔어요. 경매? 네, 경매 나중에 나오는데 전당포 사나이들이라고 그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외국 프로그램? 네, 그거 가끔 본 적이 있어. 라스베가스에 거기 악기 자주 나오잖아. 3대가 하는 거야.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고 이 사람하고 이제 아들이 이렇게 나오지 하는데 않더라고요. 전당포를 하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얼마나 이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물건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막 팔거나 빌리거나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아주 거대한 기업이 돼버린 거야. 너무나 다양한 물건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 해박한 지식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알아야지. 네. 그리고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지척에 다 있어요. 서적, 뭐 스포츠 관련, 음악 관련 뭐 쫙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기타가 나오는데 몇 년도에 누가 썼던 기타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그 기타를 딱 어떤 아저씨가 들고 와가지고 쫙 펴 그랬더니 지미 앤드릭스 기타가 나왔어. 지미 앤드릭스 기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그랬더니 이게 만약에 지미 앤드릭스가 진짜 쳤던 기타면은 나는 지금 성배를 들고 있는 거잖아. 잠깐 기다려. 그때 모델이 뭐였는데? 그 가지고 온 거? 스트라토캐스터. 하얀색?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동네 악기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딱 오더니 딱 보자마자 홀리 쉣을 시작을 해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막 잡지 사진이랑 뭐 다 찾아보고 이제 지미 앤드릭스가 이제 기타를 이렇게 쳤고 이렇게 항상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까 닳는 그 패턴이 있대요. 시리얼이 있을 거 아니야. 시리얼 넘버도 다 찍고 짜작했는데 한참을 보더니 이게 맞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그리고 얼마를 그랬더니 얘가 일단 100만 불에서 시작을 하자는 거야. 이제 12억에서.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안 팔고 가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경매에 나와가지고 더 비싸게 팔긴 했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누군데 그 기타를 들고 왔어?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미 앤드릭스가 그걸로 녹음을 했었던 녹음실의 엔지니어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엔지니어가 지미 앤드릭스 기타를 받았어. 그랬는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넘겼던 것을 실제 진짜 기타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 퍼플 헤이즈를 녹음할 때 퍼플 헤이즈를 녹음했던 기타인지 아닌지 그건 안 나오고. 아니 왜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엔지니어 얘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제일 비싸게 아무튼 나왔던 게
뭐 전투기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와 탱크도 한번 나왔고 탱크 사막으로 가 탱크 실제로 대포를 쏴 우와 그리고 그래 칼도 나오고 별별 거 네. 다 나오지 않냐? 그래서 뭐 몇 년 이전부터는 무기도 다 된대 거래가. 음. 요새 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남북 전쟁 당시 썼던 대포가 나와요. 그 대포 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기타가 그게 이제 제일 비싸게 나온 거지. 그래, 그럼 맞지. 엔지니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아마 나는 동일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혁신적인 레코딩 기법을 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되게 많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막 정말 재미삼아 이렇게 시도했던 것들이 근데 누군가는 그걸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행운이잖아. 그렇지.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낸 곡은 헤이조. 헤이조는 보면 약간 그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먹고 있어. 조금 있다가 진짜 음식 나온다. 진짜 음식 나온 게 이제 이 퍼플 헤이즈인데 헤이조가 이제 그래도 영국 차트에서 탑 10에 올랐으니까 드디어 이제 돈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좋은 데 가서 녹음을 하자. 그래서 이제 런던에 올림픽 스튜디오라는 데 갔어. 거기가 이제 아마 나중에 찾아보면 명반이 굉장히 많이 녹음된 데거든. 그걸 딱 갔는데 거기 엔지니어가 그 에디 크레이머야. 상규나 알 텐데 네. 그리고 녹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엔지니어거든. 웨이브스의 플러그인에도 맞아요. 크레이머 네. 에디션이라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딴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 이 사람이 보자마자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지미 앤드릭스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녹음실에는 단 하나의 규칙만 따라주면 됩니다. 아무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를 들어보실 때 한번 재미삼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여기는 한 3가지 정도 장난이 들어가거든. 그 장난이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옥타비아라는 페달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엔지니어한테 시켜가지고 기타 페달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밟으면 한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와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그런 게 솔로 연주할 때 일단 하나가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이 노래가 끝나는 엔딩 부분에 보면 이런 소리가 나와. 잘 들어보면 들리거든. 그거는 테이프 레코더의 회전 속도를 절반으로 떨어뜨려 갖고 녹음을 받아. 기타를. 근데 그걸 다시 2배로 빨리 돌리면 정상 속도로 녹음을 받은 걸 2배로 돌리는 것보다 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그 끝부분에 나오는 하는 그 소리고. 세 번째가 가장 재밌는데 지미 앤드릭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에코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2벌인 거지. 원래 목소리랑 울리는 목소리가 2벌이 나오는데 이 소리를 어떻게 얻었냐 이거야. 이제 상규가 이제 녹음을 하잖아. 녹음을 하는데 헤드폰이 있어. 상규가 노래하는 동안 내가 헤드폰 이렇게 돌려 앞에서. 그러면 상규가 노래 부른 목소리가 마이크로 한번 들어가고 그 소리가 헤드폰으로 다시 나오지. 그럼 헤드폰의 볼륨을 올리면 소리가 들리잖아.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소리를 얻어낸 거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인 거지. 그래서 들어보면 아 지금이야 뭐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냥 이펙터를 걸면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게 이게 왜 재미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음악에서 더 이런 이야기가 많이 통용될 것 같은데 환경이 제약되면 될수록 상상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게 그런 예술이 뭐가 있을까? 아마 미술도 그럴 테고 문화과 춤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음악이 아닐까 싶거든.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음악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음악을 다양하게 들어보시고 또 이제 너무 많은 장비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최소한의 상황에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길 바란다. 우리도 못 해봤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네.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사실 음악이 특히나 그렇죠. 뭐 영상이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상도 그렇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증폭해 줄 수 있는 게 많은 장면들. 이를테면 문학이나 글을 쓰거나 춤을 추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슷한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나이키를 신었느냐 뭐 이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은 이제 녹음을 한다라는 건 또 특히나 기계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요 근래는 안 그런데 제가 한참 밴드를 하고 있을 때 요런 거에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빨로 좀 뭔가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은 저는 이런 거죠. 지미 앤드릭스가 이런 시도를 하고 비틀즈가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게 팡팡 나올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통적인 것을 못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의도를 갖고 시도를 하는 거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안 돼. 그러니까 대충 치고 쫑 보는 거. 대충 치고 쫑 보고 나중에 쫑이 안 나면 그냥 내 개취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아티스트로서나 혹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크리에이터로서는 조금 자격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미 앤드릭스나 비틀즈는 자기들이 이 갖고 있는 게 막 넘치다 보니까 이거를 뿜어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온 거라서. 근데 이제 환경은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 강제로 생긴 제약 속에서 상상력이 발휘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하면 뭐 얼마든지 다 갖출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 근데 오히려 이제 조건은 다 됐는데 이제 거기서 상상력이나 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갖추고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뭐죠? 사운드 시티라는 그 다큐 있잖아요. 그 다큐가 있는데 푸파이터스라는 밴드 리더가 그 예전에 사운드 시티라는 스튜디오에서 너바나가 이제 녹음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 했던 다 낡아빠진 스튜디오에 있던 옛날 아날로그식 콘솔을 사와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 이제 놓는 얘기거든요. 니브 콘솔. 네, 니브를 사와가지고 이제 놓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엔지니어 인터뷰 중에 딱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모든 게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갔다. 네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래가 안 나온다 이제. 근데 그때 니브 이 떨어진 콘솔로는 수많은 노래가 나왔었다. 뭐냐? 거기 보면 그게 제일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슬림낫 예. 그 또 그게 데뷔 앨범이었나? 사운드 시티에서 나온 게 그 녹음할 때 그 프로듀서가 이제 더 극하게 하라고 예. 내가 이제 그 감정이 안 나오니까 옆에 있던 그 초에 불이 불을 붙여놨는데 이 양초를 잡고 걔한테 집어던진 거야. 그 양초 촛농이 걔 얼굴에 팍 튀면서 그 보컬리스트가 으아 막 소리 지른 거야. 그 프로듀서가 그렇게 노래를 하라고. 감정을 그거 되게 재밌어. 네. 그 다큐멘터리. 그거는 진짜 한번 좀 추천. 왜냐하면 그 유명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서 이제 만든 게 뭐, 그치 플리드우드 맥의 그렇죠. 루머스 앨범부터 너바나의 네버마인드까지 거기서 다 만들어졌단 말이야. 한 30년간의 이야기를 하거든. 탐패치도 마지막에 이제 그 스튜디오가 이제 폐업을 하면서 그 콘솔을 사온 거지. 자기가 이제 인수한 거지. 들고 와서 집에 갖다 놓고 다시 유명한 뮤지션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면서 끝이 나니까 되게 재밌어. 그래서 아까 그 엔지니어가 그 에디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지미 앤드릭스를 회상하는 인터뷰를 보면 자기가 이제 수십 년간 이쪽 일을 했는데 저렇게 또 자신의 연주에 확신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거야. 그 어떤 뮤지션도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타를 연주했다. 근데 딱 하는 문제가 지미 앤드릭스가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거야. 누구나 자기 목소리 싫어하는데. 그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들 자기 목소리 싫어하지 않아? 자기 목소리가 어색하죠. 처음에. 극혐. 난 싫어. 극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소리가 내 안에서 한번 울리는 거니까. 그런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처음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누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뭐 익숙해지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스튜디오면 자 여기를 컨트롤 룸이라고 치면 이제 여기 유리창이 있고 그렇죠. 이 안쪽에서 지미 앤드릭스 네. 노래를 부를 거 아니야. 그러면 3면을 방음 패널로 막는데 보통은 이렇게 막을 거 아니야. 네. 디귿자라고 가수가 프로듀서랑 아이 컨택을 할 수 있게. 네. 되게 반대로 이렇게 막고 아. 자기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안 보여준 거야. 안 보여주려고. 그 스튜디오 안에 불도 끄고 최소한의 조명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걸 부끄러워했대. 음. 노래하고 나서 옆으로 고개를 싹 내밀어가지고 어. 오케이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난 멋있는데 기타 불태우는 거는 안 부끄러웠구나. 뭐 야구를 했던지 그리고 또 어려워했던 게 가사. 어. 그러니까 이제 이 퍼플 헤이즈도 보면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 잘 뭘 해석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꿈을 그렇게 많이 꿨다 그러거든. 근데 이것도 자기가 어떤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 자기가 물속을 걷고 있는 꿈을 꾼 거야. 그러면서 벌써 10개짜리 가사를 썼어. 벌써 10개면 노래가 거의 한 10분 정도 그쵸.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주변에서 아유 하지 마. 3분대로 잘라. 그래서 이제 3분짜리 곡이 나왔는데 그 굉장히 좌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주는 자기 뜻대로 되는데 가사를 하나 그 꿈을 멋지게 가사로 풀어내고 싶은데 안 돼서 굉장히 좌절했대.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사람이 마약을 많이 한 게 아마 그걸 좀 어떻게 끌어내 보이고 싶어서 해결하고 싶어서 물론 뭐 마약을 권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있었겠지만 그 너무 과하게 그 갈증을 해소하려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요새는 챗 GPT로 하면 되는데. 아 맞다.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가사를 써줘. 나올 때까지 계속 F5 하면 되는 거. 또 치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 퍼플 헤이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타에 불을 붙인 게 몬트레이 팝 페스티벌. 그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네. 67년에 맞다. 봄에 퍼플 헤이즈가 나오고 몇 달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간 게 그 페스티벌에 가가지고 이제 기타에 불을 질렀지.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다시 유명해졌지. 그리고 그게 이게 지미 헨드릭스가 무대에서 불 붙였던 기타요라고 경매에 나온 가짜 기타들이 불 붙은 기타들이 겁나 나왔었대. 말되네. 그러니까요. 터치로 대충 끄실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나왔대. 그러면 실제로 그 기타는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지. 왜냐하면 그 보면 일단 기타에 불을 지핀 다음에 한 6번인가 7번을 내려치거든. 내리치기 때문에. 그거 아마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기타가 전체는 없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기타 4개 일부다. 그 기타 4개 일부다.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